아니, 한국은 대체 얼마나 숨기고 있는 건가요? 몇 달 동안 완전히 반한 감정에 휩싸여 있던 태국. 하지만 이런 태국이 며칠 전 한국군의 현무호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완전히 태도를 180도 바꿨다고 합니다. 태국 국방부에서 파견 나온 이 여성이 태국에 제출한 한 보고서와 영상 때문인데요.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의 나린이라고 합니다. 태국 국방부 홍보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은 태국을 대표해 국제문제, 특히 군사 관련 사안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것이에요.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된 관계는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뉴스에는 한국에서 태국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에 대한 보도가 가득했죠.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졌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반한 감정이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중요한 회의 중에 중국계 정치인인 유안을 만났고, 그는 저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유안은 한국으로 갈 예정이었고, 저에게 동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비웃으며 직접 같이 가서 한국의 단점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태국이 한국과 화해를 시도하는 것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태국에 훨씬 더 이롭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주장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너무 많은 부정적인 보도를 보아왔기에 말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진실을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빠르게, 너무 쉽게 준비되었습니다. 유안에게는 연줄이 있었거든요. 그의 영향력 덕분에 절차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저는 가방을 싸며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 역할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나 신문에서 읽는 것 이상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직접 진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습니다.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뉴스 기사들과 태국 노동자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 태국인이라고 추방하는 한국인들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유안의 말과 그의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도 생각났습니다. 내가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시에 내가 느끼는 분노는 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점이 있다면, 태국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호기심과 신중함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밝고 넓으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콕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매우 현대적이고 신진적이었죠.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둘러 게이트로 가고 다른 사람들은 카페줄에서 기다리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세계에 침범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권을 입국 심사관에게 건넸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심사관은 젊었고 아마 제 나이 또래였을 겁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여권만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의 키보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쳐다보며 차분한 척했죠.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무관심하고 평평했습니다. 업무입니다. 저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권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돌려주며 지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몰랐던 숨을 내쉬고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태국에서 보도를 들은 것처럼 태국인이라고 무조건 추방하거나 신문하거나 하는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아는 출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긴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이 공간을 소유한 사람처럼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재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후진적인 모습을 볼 준비가 되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한이 준비한 차를 타고 우리는 침묵 속에서 도심을 달렸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높고 매끄러운 건물들, 창문에는 회색 하늘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활기차고 생기 넘쳤습니다. 하지만 뭔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방콕의 따뜻함, 바쁜 거리, 집처럼 느껴졌던 소란스러움과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시내 중심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유아는 저희 각각의 방을 예약해 두었고 저는 잠시나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풀며 낯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방은 간단하지만 편안했고 큰 창문을 통해 아래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서 아래로 지나가는 차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일종의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의 일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찰자였고 그 생각이 저를 안도시키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한이 제 방을 노크하며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는 중국 현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는 식당을 가자고 했어요. 식당은 작고 붐볐고 공기는 구운 양고기와 향신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뒤쪽의 테이블에 앉았고 유한이 주문했어요. 저는 그가 웨이트리스와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고 그의 말투는 자신감 있고 매끄러웠죠.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곳에서 편안해 보인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쉽게 어울릴 수 있었으면 하는 부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유아는 의자에 기대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 한국까지 와본 소감이 어때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다르네요. 결국 말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유아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나름의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양고기 맛은 낯설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사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음식의 따뜻함과 주변 식당의 소리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계속 떠다니며 다음 며칠 동안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이곳에서 어떤 것을 찾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린. 호텔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후진적인 진실을 보러 온 거예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뭔가 진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방으로 올라갔고 머릿속은 무거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이곳에 왔고 최악의 상황을 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낯선 곳에서 혼자 서 있는 이 순간 저는 내가 무엇을 찾게 될지, 내가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유아는 한국의 군사력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군사 퍼레이드에 참석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강해 보이기만 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자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맞는지 궁금했고 동의했습니다. 저 역시 그가 맞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와 믿었던 모든 것이 맞는다면 더 쉬울 테니까요. 하지만 제 안에 또 다른 한 부분, 작은 부분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진실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제 편견을 도전하게 되는 일이더라도 말입니다. 퍼레이드 날 아침은 맑고 상쾌했습니다. 군인들이 모여 흥분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작은 한국 국기를 흔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자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유리벽 뒤에서 바라보는 듯한 묘한 고립감을 느꼈고 그들의 감정에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퍼레이드는 군인들이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행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유아는 가끔씩 비꼬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고 퍼레이드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어 군사기술이 전시되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미사일 발사대가 지나가며 힘을 과시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그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이 등장했을 때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사일은 거대했고 매끈한 모습이 거의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설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며 미사일의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GPS 유도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8톤급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술의 정교함은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유아는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미사일이 퍼레이드 경로를 따라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해설자는 계속해서 현무호가 핵무기와 달리 방사능 낙진 없이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지면서도 장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고려가 담긴 무기였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아는 자리에서 몸을 뒤척이며 저를 힐끗 보았습니다. 보세요. 저건 그냥 보여주기용일 뿐이에요. 그가 평소에 자신감이 부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처럼 진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 그들의 눈에 담긴 자부심, 미사일이 지나갈 때 더 꼿꼿이 서는 모습에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형을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력과 결의의 메시지였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유아는 가자고 말했죠. 우리가 자리를 뜰 때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목격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유안이 소개해준 중국 군사 인사들은 우리가 본 것, 현무호의 대단함을 계속해서 깎아내렸고 그들의 발언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주장은 점점 더 억지로 들렸습니다. 마치 저만큼이나 자신들까지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저는 하루 동안의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의 이미지, 해설자의 말,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약점을 보기를 기대하며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제가 발견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들릴 수 있는 조용하고 겸손한 힘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 거리들은 여전히 분주했고 차들은 일정한 줄을 따라 움직였으며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유안이 저에게 그려준 이미지와도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회복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결속감, 공유된 결의가 있었습니다. 유안이 문을 두드려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말투는 캐주얼했지만 그 아래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요.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대답에 만족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저를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속지 마요, 나린.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쇼를 했지만
모두 표면적인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은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제가 믿었던 이야기, 유한이 밀어붙인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단순한 숫자나 자원에서 중국을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곳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자부심과 회복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고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고 이제 그 진실을 보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분노,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면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도시를 다니며 사람들과 교류하고 문화를 탐험하면서 저는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협박보다는 외교를 선택한 지혜로운 힘을 가진 나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은 혁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진하려는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전통과 발전을 조화롭게 균형 잡는 방식에 감탄하게 되었고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역사를 존중하는 모습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 후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유한은 계속해서 저를 이곳저곳으로 데려가며 한국의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한국이 열등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유한의 시각이 선택적이고 그의 비판은 편향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도시의 오래된 지역으로 저를 데려가 노후된 건물들을 보며 힘겨운 경제의 흔적이라고 말했지만 제게 그곳들은 개성과 매력이 있는 회복력을 상징하는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친절했고 미소는 진실되었으며 그들의 환대는 따뜻했습니다. 이곳에서 약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결의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리는 현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은 신선한 농산물, 수제 물품,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길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공기는 구운 고기, 달콤한 떡,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유한은 무심한 표정으로 앞서 걸어갔지만 저는 그 활기에 이끌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판대에서 멈췄습니다. 한 할머니가 호떡을 팔고 있었고 그녀는 눈가에 주름이 진 미소로 저에게 호떡 하나를 건네며 먹어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한 입을 베어 물었고 따뜻한 호떡이 주는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국어로 제게 말을 걸었지만 비록 제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친절함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맛있게 드세요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은 저에게 이곳이 단순한 헤드라인이나 정치로 정의될 수 없는 곳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반면 유한은 점점 더 좌절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한국의 결점으로 보이는 것들을 지적하며 미국에 의존하는 것, 북한과의 문제, 후진적인 복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할수록 저는 그의 관점이 편협하다는 것을, 자신의 목적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무언가를 저에게 확신시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여러 군사시설을 방문하고 난 후 유한과 저는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듯했고 그의 태도는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태국이 강한 척하는 한국이 아닌 진정한 초강대국, 중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웠고 그의 어조는 강압적이었지만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의 동기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까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려 하는 걸까요? 왜 그에게 제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요? 저는 군사 퍼레이드를 떠올렸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의 전시, 주변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자부심, 공항에서의 첨단 기술, 시스템의 효율성, 입국 심사관이 태국어로 저에게 말했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국가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하게 과시하지 않는 스스로의 힘을 알고 있는 나라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줄지어 늘어선 빛나는 창들, 아래의 부드러운 교통소리, 멀리 남산타워가 밤하늘에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첨단 기술, 군사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 모든 것이 제가 집에서 들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제 판단이 언론 보도와 타인의 의견에 의해 흐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진실을 찾아보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유안을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국이 약하다고, 태국이 중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말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더 많이 볼수록 힘이란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적 영향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회복력, 적응하고 성장하는 능력,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도 평화를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나 이웃으로부터 도전들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견뎌냈고 그것도 품위 있게 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혼자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유안이 또 다른 단점을 지적하기 위해 다른 장소를 제안하기 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의견이라는 필터 없이 제 눈으로 한국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혼잡한 플랫폼을 지나며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이곳에는 목적이 있는 듯한 모습, 조용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고향, 방콕에서 사람들이 어떤 도전이든 상관없이 회복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여 마당을 거닐고 전통 건축물이 그 너머의 현대적인 도시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앞서 달려가며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고 과거와 현재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발전이 반드시 출신을 잇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다는, 서로에게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조용한 카페를 찾아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저는 집에서의 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항상 객관적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감정을 배제한 채 사실을 제시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객관성이란 단절이 아닌 이해에 관한 것이고 편리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 그림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분노를 정당화할 무언가를 찾을 거라고 기대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유안이 자신있게 이야기한 단점들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저는 강한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나라 사람들의 힘, 그들의 자부심, 그들의 회복력을 보았고 그것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창밖으로 움직이는 세상을 보며 일종의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던 서사를 바꿔야 할 때였습니다. 제 판단을 흐리게 했던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여기에 왔고 그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평화와 발전을 소중히 여기고
협박보다는 외교를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전에는 하지 못했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두려움이나 원한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해와 존경에 의해 형성된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해져야 할 이야기였고 공유되어야 할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진실을 보게 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다시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습니다.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평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이곳에 왔고 예상하지 못한 답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마음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배운 것을 꼭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저는 제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노트, 영상 자료, 그리고 관찰 기록들까지. 한국의 군사 발전, 현무호 미사일 시연,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태국에게 큰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우리는 강대국 한 곳에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균형 잡힌 파트너십의 이점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고서를 태국 국방부에 제출할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더 가까워지려는 현재의 정세를 뒤집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을 제시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말이에요. 정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의 영향력이 큰 몇몇 정치인들은 제 보고서를 무시하며 한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태국의 미래는 중국과 함께라며 한국과 너무 가까워짐으로써 그 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읽고 영상을 본 다른 이들은 제가 제시한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의 이미지,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에 대한 논해, 그리고 제가 겪은 외교적 강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쉽게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고립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커지기 시작했고 관계 회복에 대한 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여전히 의심의 목소리도 있었고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 속에서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가장 뿌리 깊은 신념까지도 꿰뚫는 힘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본 것을 보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공식적인 채널 외에도 저는 대중과 제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 시연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고 한국 여행에서 얻은 관찰 내용을 요약하여 함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조회수는 매일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태국 사람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군사 역량을 과소평가했다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의 강력함과 정밀함은 눈을 뜨게 해주었고 이 영상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더 큰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대중의 인식도 저와 마찬가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흔히 보였던 반한 서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한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는 제 분노를 처음 일으켰던 문제,
한국에서 태국 이민자들이 추방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파헤치기도 했습니다. 조사하면 할수록 이 일이 제가 한때 믿었던 것처럼 표적이 된 차별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추방의 주요 원인은 유난히 많은 불법 체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비자를 초과 체류한 사람들, 적절한 서류 없이 입국한 사람들. 그것은 법 집행의 문제였지 태국 사람들 전체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전의 판단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쉽게 불완전한 정보의 일부만 전하는 헤드라인에 휘둘렸던지요. 유한이 그 이야기를 이용해 제 인식을 조작하고 자신의 의제를 밀어붙였던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가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려움과 분노가 얼마나 쉽게 판단을 흐릴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와 함께 저는 제 역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 또한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사를 바꾸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오해를 도전하고 더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할 때였습니다. 그것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인식하며 어떤 나라든 완벽하지 않지만 파트너십 속에서 힘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이 우리를 다시 받아들일 것인가였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가혹한 말들을 용서하고 거의 끊어질 뻔한 다리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더 얽혀 균형 잡힌 안전한 미래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인가? 그것은 제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은 질문이었고 답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갈림길에 서서 저는 이 여정이 단순히 한국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나라 공공인식을 형성하는 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세상을 명확한 눈으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힘이 지배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임을, 도전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항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것을 보았고 세상이 우리가 흔히 허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한때 너무나도 흔들리지 않았던 서사에 도전했습니다. 회의를 열고 발표를 하며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가 바라던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위협이 아니라 잠재적인 동맹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고 협박이 아닌 협력을 통해 발전을 추구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해볼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연락처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열어가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낙관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정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제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고 두려움이나 분노가 제 행동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힘이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해에 관한 것이며 표면 너머를 보고 타인의 가치를 인식하려는 의지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국방부 건물 계단에 서서 바쁘게 움직이는 방콕의 거리를 바라보며 일종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지만 또한 배울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벽, 대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로도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 나라가 명확한 눈과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이해와 파트너십,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힘을 바탕으로 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말입니다.